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특히 이번 2학기 동안 선생님과 함께 방과후 수업에서 함께했던 독서와 문법 출제 포인트 정보 C반, D반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약속했던 오늘 이제 그 문법 보강 강의를 찍기로 했는데요. 우리가 함께 할 강의 이제 문제가 4문제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4문제만 보는 것보다 그 앞에 높임법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것들 용어를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면 아무래도 문법 정리하는데 좀 도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특히 이제 언매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보강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은 교재를 펴놓으시고 첫 번째 어디냐면 필수문법 파트 11번에 있는, 그러니까 페이지로 따지면 91페이지가 될 수 있겠고요. 91페이지 22번 문제에 있는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문제를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살짝 삐뚤어졌는데 이 정도 되면 괜찮은 것 같죠? 우선 요 용언의 불규칙 활용이라는 게 뭐냐? 선생님이 수업 때 설명했었는데 혹시라도 놓친 친구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용언은 활용을 한다고 하죠. 용언 할 때 그 용자가 활용한다는 뜻인 거고, 그럼 용언이라는 건 활용하는 말이다라는 뜻인데, 이 활용이라는 말의 정확한 정의는 모습이 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쉬운 거로 따져볼까요? 먹다라는 동사가 있을 때 이 뒤에 고, 은이, 어서 이러한 어미들이 붙어서 말이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어미가 변하면서 그 단어의 형태가 변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활용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활용할 때 앞에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간이라고 하는 거고, 뒤에 있는 꼬리처럼 달라붙는 것들을 미라고 한다라고 늘상 매번 수십 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렇게 활용을 할 때 활용은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먹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먹고를 붙이게 되면 혹은 먹어서를 붙이게 되면 잘 보시면 이 어간이라는 것과 어미가 붙어 있는데 형성되는 말이 얘는 먹다 그대로일 것이고 얘는 먹고 그대로일 것이고 얘는 먹어서가 그대로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 어떤 말이 붙든지 간에 뒤에 있는 말은 그대로 똑같이 변해서 뭔가 붙더라도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죠? 굉장히 규칙적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활용이라고 하는 건 크게 규칙 활용이라는 것과 불규칙 활용이라는 게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은 뭐냐면, 규칙 활용은 늘상 그게 붙으면 똑같아. 그럼 우리가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불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디에 붙어 있으면 모양이 안 변하는데 어느 단어에 붙으면 모양이 변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설명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규칙 활용을 우리가 재어보는, 그러니까 불규칙 활용인지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에 선생님 수업 때 설명했어요. 어미에 아나 어를 붙여봐라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다가 똑같이 붙여볼게요. 자, 먹 플러스 다라는 단어가 있을 때 여기에 먹 플러스 어를 붙여보는 거죠. 자, 그럴 때 얘가 어떻게 쓰이냐면 먹어가 돼요. 그죠? 왼쪽과 오른쪽은 전혀 변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을 먹다는 규칙 활용하는 동사구나 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요 있다라는 단어는 it 플러스 어를 했어. 그랬더니 뭐가 돼? 이어가 돼. 그런데 사실은 it에다가 고를 하게 되면 뭐가 되죠? 이건 it고가 돼요. 그죠? 그럼 이 있다라는 동사는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 있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어를 붙이면 시옷이 없어지는데 고를 붙이면 시옷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변할 때도 있고 안 변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감 부분이. 그러니까 규칙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규칙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먹고가 됐든 먹어가 됐든 먹다란 단어는 뒤에 어떤 어미가 붙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적이다라고 설명하는 거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어미들을 다 붙여볼 수가 없잖아요. 왜? 어지간하면 고를 붙이면 변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변할 가능성이 가장 큰 어미가 뭐냐면 아나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어를 이렇게 붙여봤을 때 어간이 변하거나 뒤에 있는 어미가 변하거나 혹은 둘 다 변하는 사례가 있더라. 그러면 뭔가 변하면 불규칙일 확률이 크다라고 설명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럼 우리가 이서라고 쓰지 않고 이어라고 쓰니까 앞에 있는 시옷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앞에를 어간이라고 뒤를 어미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규칙 활용은 세 가지 형태로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어간만 변하거나 어미만 변하거나 둘 다 변하거나. 자, 요거는 우리 책에서는 이거밖에 안 나왔잖아요. 선생님이 특별히 정리를 따로 해왔어요. 자, 볼게요. 요게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설명하는 건데 잘 보시면 규칙 활용은 뭐다? 기본 형태가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 규칙 활용이다. 이거 좀 더 잘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 형태가 유지되는 것을 이게 좀 하얘도 안 보이죠? 이거 규칙이에요. 규칙이라고 써 있는 거고 여기는 불규칙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바탕화면이 파란색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써드리는 건데 자 어쨌든 기본 형태 유지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어미가 붙어서 변하지 않는 것이 규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 의탈락이라는 것들 예로 들어볼게요. 얘는요. 쓰다란 말 있잖아요. 쓰다가 있는데 이 쓰다에 선생님이 아나어를 붙여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쓰다니까 변하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쓰어를 하면 야 글씨를 쓰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죠? 글씨를 써라고 하죠. 야 너 키가 크어 라고 하지 않고 키가 크다라는 말에서 요 크다 얘를 크 플러스 어를 하게 되면 뭐가 되죠? 커가 되죠. 이해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잘 보시면 똑같이 아나어를 붙였는데 지금 변하고 있어. 선생님 변하면 불규칙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변하면 불규칙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하나 여러분이 주의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선생님 얘는 분명히 어가 붙어서 분명히 쓰가 써로 변한 것 같은데 그럼 얘는 불규칙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생각해봐요. 맨날 지각을 안 하던 학생이 지각을 하면 얘는 규칙적이지 않은 모습이 있는 거죠. 그쵸? 맨날 지각하지 않으면 규칙적인 거죠. 항상 잘 시간 맞춰오는 거니까. 그런데 맨날 지각하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매일매일 지각하는 학생도 규칙적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학생도 규칙적이긴 해요. 그죠? 어떤 게 규칙적이죠? 매일 늦는 모습이 규칙적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변하는 것들은 불규칙인 게 맞긴 한데 때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무조건 뭐가 어나 아가 붙으면 이 으라는 어간이 있을 때는 어를 붙이잖아? 그럼 무조건 빠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항상 으는 늘 탈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쓰다 크다 뒤에 아나 어가 오게 되면 늘 탈락을 하더라. 그래서 으 탈락에 해당하는 동사들은 우리가 규칙 활용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왜? 항상 탈락을 하니까. 그러니까 탈락을 해서 변하긴 하는데 매번 변하니까. 그런데 뭐 어떨 땐 변할 수 있고 안 변할 수 있다. 이건 불규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으탈락이라고 하는 것들 혹은 리을 탈락이라는 것들 요것들은 규칙 활용에 해당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오세요. 선생님의 불규칙 활용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어간만 변하는 거, 어미만 변하는 거, 둘 다 변하는 거. 자, 아까 it에다가 어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시옷이 이렇게 사라졌죠? 이가 돼버렸어요. 어간이 변한 거죠. 플러스 앞에 있는 게 어간이에요. 듣다 플러스 어를 냈더니 들어가 됐네요. 자, 디귿이 리을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어간만 변한 거죠. 자, 그래서 시옷이 없어졌잖아. 그래서 시옷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고
디귿이 얘로 변했잖아. 디귿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잘 보세요. 얘는 중요한 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 현강 들으러 왔던 친구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돕 플러스 아를 하게 되면 도와가 돼요. 그럼 여러분 보기에 돕이라는 게 도가 됐고 아가 와가 됐으니 둘 다 변한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주의할 거 뭐냐면 보세요. 돕 플러스 아예요. 그런데 중세국어에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여기 있는 비읍이라고 하는 것들, 비읍, 이응, 순경음 비읍이 뭐로 변하냐면 오나 우로 변하는 모습이 있더라. 그래서 도 플러스 아라고 하는 거는 도 플러스 우 플러스 아. 우나 오나 똑같은 거니까 그냥 우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도우아가 되는 거예요. 도우아. 혹은 도오아가 된다고 해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여기는 돕이라는 게 요런 모습으로 변한 거잖아요. 자, 아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얘는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돕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비읍이 우로 변했네요. 일단 어간이 변한 건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 도아가 어떻게 나온가 봤더니 원래는 도우, 아 이렇게 쓰던 건데 그냥 도하고 요렇게 합쳐본 거예요. 자, 합쳤다고 했지만 사실 얘는 그냥 요런 글자인 거잖아요. 여기는 이응이 없는 건 알고 있죠? 자, 그럴 때 우가 그냥 와서 이렇게 해서 기대는 거예요. 우와! 그럼 뭐가 돼요? 요 글자는 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얘는 가만히 있을 뿐인 거고 얘가 옆에 와서 그냥 붙은 것 뿐인 거죠. 따라서 비읍이 우로 변한 건 맞지만 아가 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그대로 있고 우가 여기 와서 와로 소리가 나는 것 뿐이다. 따라서 어미는 변하지 않고 어디만 변했다? 어감만 변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셔야 돼요. 요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문법 공부할 때 이 불규칙 활용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 이제 지금 1학년, 2학년 학생들, 특히 이제 지금 1학년 학생들은 내년에 2학년 됐을 때 모의고사를 이제 3, 6, 9, 11 4번을 보게 돼요. 그 4번의 모의고사를 보게 될 텐데 3월 모의고사 때 어쩌면 나올 가능성이 큰 것 중에 하나. 물론 높임법도 중요하긴 한데 그건 좀 이따 정리할 거고 요거 나올 가능성 큰 거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흐르어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 얘도 중요해요. 자, 흐르다에다가 어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뭐가 되냐면 흘러가 됐죠? 선생님 그러면 얘도요. 흐르가 흘이 됐고 어가 러가 됐으니까 둘 다 변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라 이 르라고 하는 것이 리을, 리을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 리을로 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앞에 있는 리을은 여기 가서 붙고 이 뒤에 있는 리을은 여기 와서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면 리을이 일로 붙으니까 흘이 되겠고 일로 붙으니까 러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르가 리을, 리을로 변한 건 맞지만 이 어는 또 마찬가지예요. 그냥 얘는 앞에 아무것도 없는 어일 뿐인 거잖아. 근데 여기 있는 리을이 와서 이렇게 그냥 붙은 거야. 기대어 서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리을어 이렇게 발음하는 건데 발음하기는 리을어라고 누가 발음해. 그냥 러라고 발음하지. 그래서 어가 러로 바뀐 것 같지만 사실 어는 그대로이다. 다만 옆에 리을이 붙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어간만 변한 거다라고 설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르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비읍 불규칙. 그러니까 변한 글자들 위주로 말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용어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앞에는 어간이 변하고 있다는 거. 자, 푸어도 마찬가지겠죠? 푸어는 여기는 우가 이렇게 빠졌어. 피읍 어. 그래서 퍼가 됐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요렇게 있는 5가지를 우리가 어간만 변한 사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라 플러스 어가 되면 1하까지는 똑같은 것 같은데 어가 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미만 변한 게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푸르어인데 푸르러가 됐어요. 그러면 푸르는 똑같은데 어가 러가 된 거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어미만 변한다고 했으니까 변하게 된 뒤쪽 걸 중심으로 해서 여불규칙, 러불규칙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앞에 있는 거 기준으로 해서 우불규칙, 르, 비읍, 디귿, 시옷 불규칙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둘 다 바뀌는 건 파랏, 아. 파랏, 아가 파레가 됐어. 얘는 둘 다 변한 사례라 볼 수 있는 거고요. 참고로 히읗이 없어지게 되고 파라, 아가 파레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히읗이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주의할 거 둘 다 바뀌는 거는 잘 보세요, 여러분.
무조건 바뀌지 않아요. 그럼 좋다란 말도 좋 플러스 아 하면 뭐가 돼? 조회가 돼? 조회? 조회가 아니라 그냥 얘는 좋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지금 오른쪽에 요 괄호 안에 써놓은 단어도 있죠? 얘네들은 뭐냐면 선생님 시옷 들어가면 다 불규칙인가요? 아니요. 벗다 플러스 하면 뭐가 돼요? 얘는 시옷이 안 빠지죠. 얘는요. 어로로 안 빠지잖아요. 어로로 안 변해요. 그죠? 얘는요. 잡다는 그러면 자화가 돼요? 아니죠. 그냥 잡아가 되죠. 얘는요. 따르아가 딸라가 돼요? 아니죠. 그죠? 얘는 따라가 되겠죠. 그다음에 얘는요. 주다인데 주 플러스 하게 되면 저가 돼요? 얘가 없어지고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사례들을 지금 이쪽은 이제 규칙 활용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조 플러스 아면 조화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형태가 변한 게 없으니까 규칙 활용이니까 선생님 히읗 들어가면 다 변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 시옷이나 디귿이나 비읍이나 받침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바뀌는 게 아니라 아나 어를 붙여서 형태가 변한 것들 안 변했잖아. 변한 것들이 불규칙이라고. 그래서 히읗 들어간 것들은 대체로 둘 다 바뀌는 사례가 뭐가 있냐면 색깔이 다 이래요. 예를 들면 빨갛 아 하면 빨개, 하얗 아 하얘, 까맣 아 까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이 색깔 노랗 아 노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둘 다 바뀌는 사례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다 색깔이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불규칙 활용이니까 머릿속에 꼭 담아두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요게 이제 여러분 책에다가 선생님이 방금 간단하게 얘기했던 것들을 쭉 정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요 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선생님이 방금 전에 무슨 불규칙 설명했었는데 그게 이거 얘기하는 거였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다가 노트를 펴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시면서 불규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 설명하는 거였어라고 다시 한번 찬찬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시옷 불규칙, 디귿, 비읍, 르, 우 불규칙에 대한 것들 다 설명해놨어요. 뭐가 어떻게 변한다는 거 설명해놨고요. 대표적인 사례를 이렇게 다 적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건 이게 물을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땅에 묻다라고 할 때 땅에 묻 플러스 하게 되면 얘가 물어가 돼요? 야, 땅에 물어! 그럼 이상하지 않니? 그럼 땅에 묻는 건 땅에 묻어가 돼요. 그죠? 그럼 땅에 묻다의 뜻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얘는 규칙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묻다가 무조건 이게 되는 건 아니고 얘는 물어보다 할 때 묻다는 불규칙이지만 땅에 묻다 할 때 얘는 규칙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음 밑에 어미 불규칙 활용에 대한 거 여불규칙, 러불규칙 방금 요 두 개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고 그 외에 너라 오 불규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돼요. 마지막 어간어미 덜 다 변하는 건 히읗 불규칙이라고 얘기해서 왜냐하면 히읗이 탈락하는 거니까 어미도 변하는 현상이어서 빨갛 아 빨개, 하얗 아 하얘, 노랗 아 노래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요 표 하나만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두셔도 사실은 이 어간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거 아니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것들 다 맞출 수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선생님 방금 설명 들었던 거 토대로 해서 이것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마무리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나 정리 끝 다 했고요. 다음 두 번째 이제 파트 12에 관한 건데 선생님 강의 들었던 친구들은 92페이지에 펴시면 돼서 23번 문제고요. 강의 안 들었던 친구들도 그냥 문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지금 이제 높임법에 대한 것도 정리할 건데 높임법은 항상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언제나 출제 가능성이 높은 출제 포인트 정말 극상위권에 속하는 거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높임법에 뭐가 있는지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요거 먼저 보죠. 자, 높임법 간단하게 정리를 세 가지로 표로 만들어 봤어요. 자,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있다. 주체 높임은 뭐다? 문장에서 서술의 주어, 즉 주체가 되는 이 주어를 높이는 것. 예를 들면 아까 앞으로 갔다 올게요. 그날 아버지께서 설거지를 직접 하셨어요. 그러면 요게 행위잖아요. 이 행위를 한 주체가 누구냐면 아버지죠. 그럼 이제 아버지가 주체가 될 거예요.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셨어. 그래서 뒤에 써 있지만 여기 있는 조사를 가 대신에 께서를 쓴다라는 거. 그리고
설거지를 직접 하셨어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셨어요는 시엇이잖아요. 요거는 시 플러스 엇. 요걸 줄여서 셔이 되잖아요. 그죠? 하시엇 셔. 맞아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시가 들어있잖아. 그래서 앞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 여기 선어말어미 시가 들어간다. 자, 선어말어미라는 게 뭔지는 알죠? 어간과 어미 사이에 들어가는 말. 그래서 어간과 어미 사이에 들어가는데 왜 선어말어미야? 어간 플러스 어미라고 하는데 어미는 말 끝에 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말어미라고 하는데요. 요 사이에 뭐가 온다고요? 선어말 어미가 온다고. 왜? 어말어미 앞에 선자, 먼저 선자니까 어말어미 앞에 오는 것, 그래서 어말어미 중에서 선어말어미라고 설명하는 것, 어간과 어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선어말어미는 이렇게 줄표를 양쪽에 다 하는 거예요. 이 줄표의 의미는 어간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여러분. 먹 플러스 다라고 한다면 먹에다가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어미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요 앞에 어간이 온다는 뜻인 거고 여기는 어미가 온다는 뜻인 거예요. 뭔가 글씨가 올 수 있다는 뜻인 거야. 그런데 앞뒤에 다 있다라는 건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온다는 얘기니까 어간과 어미가 다 와서 얘는 선어만 어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에 주체 높임은 시를 쓰거나 깨서 쓰는 거 이번 중세고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특수어휘를 쓰는 경우도 있다.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쓰고 아버지가 잔다라고 하지 않고 주무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체를 높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객체 높임이라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객체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문장에서 객체는 목적어나 부사어로 등장을 하고요. 목적어는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을, 늘로 되어 있는 말이죠. 부사어는 에게, 에서, 으로 이런 말들이 붙게 되면 부사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사람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에게를 높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에게를 높이는 말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깨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줘! 이게 아니라 아버지께 줘. 그 줘도 좀 이상하지. 아버지한테 주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밑에 써 있지만 특수어휘 주다가 아니라 드리다. 아버지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모시고 간다. 아버지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뵙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용어들은 특수어휘에 속한다. 여러분 주의할 건 특수어휘의 높임법은 주체보단 객체가 훨씬 더 많아요. 맞죠? 그러니까 주체도 없는 건 아닌데 주로 특수어휘는 객체를 위해 많이 쓴다는 거 기억하세요. 마지막 상대 높임인데 상대는 내 말을 듣는 상대이기 때문에 청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청자를 높이는 말. 자, 그래서 상대 높임은 보통 어디 나타나냐면 말 끝을 보시면 돼요. 종결어미에 들어가. 그래서 아마 여러분 하십시오체, 하오체, 해체, 해요체 이런 거 봤을 거예요. 그래서 보조사 요가 붙으면 상대를 높여주는 거다.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죠? 내가 했다! 애들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했다! 어디서 반말이야? 요. 그죠? 외국인들도 그런 거 하잖아. 요! 인수 밥 먹었어? 이 건방지게 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요를 붙이면 뭔가 이렇게 높여주는 듯한 느낌? 말을 듣는 대상들을. 그래서 보조사 요가 붙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서 밥을 드셨어요. 그러면 드셔서 요를 붙이는 건 내 말을 듣는 대상이 나보다 높기 때문에 높여주는 거죠. 할아버지, 아빠 갔어. 그럼 반말이잖아. 아빠 갔어요. 이게 맞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가셨어요라고 해야 되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요를 붙이는 건 내 말을 듣는 대상에게 내가 너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붙이는 게 요라는 거고요. 종결어미라고 하는 것도 방금 얘기했지만 뭐 하십시오, 그다음에 뭐 해요 이런 뒤에 붙는 어미들 그런 것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상대 높임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높임법이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상대를 하십시오체가 높이거나 낮추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보통 높임법 얘기할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 표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주체 높임이 되어 있는 건 플러스, 안 돼 있는 건 마이너스. 객체 높임이 되어 있는 건 플러스, 안 돼 있는 건 마이너스. 상대 높임은 사실 상대 높임에 예를 들면 해요체도 있지만 해체 이런 것도 있거든. 근데 해라고 하는 건 좀 상대방을 낮춰 부르는 말 중에 하나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문제가 있긴 한데 이건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그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 잠깐 갖다 보면
여기는 깨서 봤잖아요. 여러분 밑줄이 없어도 알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아무것도 안 줘도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돼요. 딱 보자마자 아버지 깨서 깨서 보인다. 무슨 높임? 주체 높임. 그 다음에 하셨어요. 보통 우리가 하시라고 쓰면 여러분 찾기 쉬우니까 이렇게 줄임말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셔이 나오게 되면 이 안에 시, 어시 숨어 있다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팁 더 하나 드리면 여기 있는 엇이라고 하는 것들도 잘 봐요. 하다에다가 어요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요 사이에 지금 시와 어시 둘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간과 어미 사이에 둘이 들어있는 거잖아. 그러면 어간과 어미 사이에 들어있는 건 선어말 어미라고 했지? 그럼 얘도 선어말 어미, 얘도 선어말 어미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거 외워둬요. 문법에서 선어말 어미가 어떠한 기능을 주로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주로 높임의 기능을 하거나 시간, 흔히 말하는 시제의 의미를 더할 때 써요. 그러니까 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먹다가 있어요. 그런데 먹 플러스 는 플러스 다 하면 내가 밥을 먹는다. 언제 먹어요? 지금 먹죠? 그럼 이때 는이라고 하는 건 현재 시제를 나타내주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먹었다라고 하면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먹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건 미래에 할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선생님께 우리 아까 배웠던 거네. 깨서는 주체, 깨는 객체. 왜? 선생님에게를 높인 말인 거니까 얘는 부사어죠. 이 문제를 여쭤보고 올게. 그럼 왜 그냥 물어보고 올게 하면 되는데 왜 여쭈다란 말을 특수한 어를 썼을까? 여쭈는 건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여쭈단 말 쓴 거죠. 그럼 얘를 쓴 이유는 선생님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선생님은 아까 객체라고 했어. 그러니 객체 높임법이라 얘기해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요 붙어 있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죠? 요 끝에 붙어 있는 요는 상대 높임을 설명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고 다 파악할 수만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됐나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써 있어. 할머니를 모시고 갔다. 그럼 여기는 무슨 높임이 있어요? 할머니를은 아무것도 안 높인 것 같고, 그죠? 모시고, 모시고가 있네. 원래는 뭐지? 데리고 가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왜 데리고라고 안 쓰고 모시고 썼지? 할머니는 데리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모셔가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모시고는 할머니 때문에 쓴 거다. 근데 할머니를 목적어네? 목적어는 객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객체 높임. 자, 문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에이 선생님 너무 기초잖아요. 근데 문법을 모르시거나 혹은 정확한 개념이 없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들고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정리 끝 다 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원래 우리가 해야 될 부분 가도록 할게요. 페이지 93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필수문법 13번 파트입니다. 선생님 강의 들었던 친구들은 93페이지 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를 듣지는 않았지만 그냥 이 수업을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문제가 나오니까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모의고사 나올 때 늘 빠지지 않는 문제가 의문 변동에 대한 문제가 절대 빠지지 않죠. 그래서 의문 변동 나올 때 의문 변동 크게 4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바뀌는 거 교체라고 하고요. 더해지는 건 첨가라고 하고요. 빠지는 건 탈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줄어드는 건 축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교체, 그 다음에 첨가, 그 다음에 축약, 그 다음에 탈락 이렇게 4가지가 의문변동의 큰 틀 4가지라 볼 수 있는 건데 교체라고 하는 거는 A가 잠깐만요. 그냥 좀 쉽게 설명하면 교체라고 하는 건 A랑 B가 만났을 때 이 A가 C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걸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게 다른 걸로 변하는 걸 우리는 교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첨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A랑 B가 더해졌는데 요 사이에 A에다가 갑자기 C가 들어오고 B가 들어와서 하나가 늘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 2개였는데 3개가 돼버렸네요. 그죠? 이런 케이스. 그다음 축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랑 B가 더해졌는데 얘가 하나의 C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2개였는데 하나로 줄어버렸네요.
그죠? 그러니까 A와 B가 만나서 새로운 C가 돼버렸다. 요게 축약이라고 하는 거고요. 탈락이라고 하는 건 A랑 B가 만났는데 A나 혹은 B만 남게 되는 것. 그러면 두 개인데 하나만 남게 되는 거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있는 교체는 두 개가 두 개 그대로 있어야 되겠고요. 첨가라고 하는 건 두 개가 세 개가 되는 거겠고요. 축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두 개가 한 개 되는 것, 탈락도 두 개가 한 개 되는 것. 그럼 축약과 탈락은 좀 유사한 점이 있네요. 어쨌든 하나가 줄어든다라는. 그래서 이쪽은 좀 같이 묶어서 기억하는 거. 아, 줄어든다. 아, 더해진다. 아, 변하는 게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고요.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교체, 첨가, 축약, 탈락이라고 큰 틀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세부적인 음운 변동 현상들을 물어봐요. 가령 예를 들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 대기. 이거 외에도 뭐 여러분 알고 있는 비음화 또는 뭐 유음화 이런 것도 있겠죠. 자, 비음화를 간단하게 예로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국물이라는 글자가 있다. 그러면 얘를 발음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국물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시면 기역, 우, 기역, 우, 이응. 얘가 얘로 바뀌었네. 미음, 우, 리을, 미음, 우, 리을. 다 똑같은데 얘가 얘로 바뀐 거예요. 음운 개수는 변함이 없고 얘가 A였는데 C로 바뀐 것밖에 없죠. 자, 이럴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체에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우리는 참고로 비음화라고 하죠. 이게 왜 비음화냐면 기역은 비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미음은 비음이거든요. 비음이라고 하는 건 코에서 코를 울려나는 소리. 코에다가 손을 대고 무 해보면 코가 찡 하고 울릴 거예요. 무. 이렇게. 그 대표적인 비음엔 뭐가 있냐면 니은이나 리을이나 니은이나 리을이 니은이나 없어져. 니은이나 미음이나 이응 같은 것들이 있죠. 니은, 미음, 이응 이런 것들 느, 무, 응 하면 여기가 울릴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리을이 하나 있는데 얘는 비음이 아니라 유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 거니까 이거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 어쨌든 여기는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인 미음을 만나서 이 비음인 애가 힘이 좀 세요. 그래서 비음이 아닌 애가 비음을 만나면 얘가 비음처럼 닮아지고 싶어져.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가 세서 그런 것보다는 사람은 모든 발음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발음하기 원하거든. 그래서 발음을 할 때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발음하고 하고 여기서 발음을 한번 하면 옮겨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걸리잖아. 근데 만약에 발음을 처음부터 여기서 발음한 게 아니라 얘를 여기 근처에서 발음을 하게 되면 얘 발음하고 얘 발음하기 쉽잖아. 그러니까 기역은 여기서 혀가 여기서 발음을 해야 되는 거고 미음은 여기서 발음을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 기역을 이응으로 바꿔주잖아? 그럼 이응은 미음 근처에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기역, 미음 이렇게 가는 것보단 이쪽 근처 가서 이응, 미음 이게 더 빠를 수 있잖아. 발음하기에 좀 더 쉽고요. 그래서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는 이유는 미음과 가장 유사한 비음이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건 다음 체계표에 선생님이 이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알려드렸었거든요. 그 강의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자, 어쨌든 요건 교체에 해당하는 것들. 그러면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니까 음절의 끝소리에서 발음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옷. 잘 보시면 옷하고 옷은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건 우리가 교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음운 개수는 변함이 없는 거니까. 자, 된소리 대기 마찬가지 중요한 거 젖소인데 젖은 똑같고 소가 쏘가 된 건데 여러분 보시면 시옷이 쌍시옷. 자, 공부 안 한 친구들 이거 유의하라고 얘기했었어요. 시옷이라는 것과 쌍시옷은 얘 음은 몇 개? 음은 개수 1개. 쌍시옷은 선생님 얘가 1개니까 당연히 얘는 2개라고 얘기하면 혼나야 되는 거 알죠? 2개가 아니라 몇 개? 1개라고 해야 되는 거. 왜냐면 이 시옷 있잖아요. 스. 혼자 발음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애들이 어떻게 읽냐면 선생님 이거 시옷이요. 시옷이라고 애들이 읽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흔히 이런 거 선생님 끼역이요. 띠긋이요. 이런 식으로 읽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끼역, 띠긋, 그 다음에 시옷이라고 읽을 수 있다는 건 한 번에 발음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다는 거는 음운이 하나란 뜻이에요. 따라서 쌍시옷이라고 하는 된소리는 음운이 몇 개다? 1개다. 그럼 얘도 1개, 얘도 1개가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시옷이 쌍시옷이 된 것은 음운이 더해진 것이 아니라
시옷이라는 한 개의 음원이 쌍시옷이라는 또 다른 음운으로 바뀐 것뿐이다.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얘도 교체. 얘도 교체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주지 않고 교체와 탈락, 교체 첨가 이런 식으로 주기도 하는데 여기 교체만 2개 준 거니까 그럼 이제 이 법칙을 이 안에 적응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거든.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얘네만 발음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네 외의 것들이 얘네로 변해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지.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기역과 비읍은 둘 다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없는 거죠. 원래부터 존재하는데 무슨 음절의 끝소리야. 지금 우리가 문제 고를 거는 둘 다 음절의 끝소리도 있어야 되고 된소리도 있어야 하거든. 이거는 얘가 할 땐 땡이죠. 그죠? 얘 발음은 뭐가 되냐면 국밥이 되죠. 자, 그럼 비읍이 쌍비읍 됐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된소리 발음하는 거. 된소리로 발음된 거. 된소리가 뭐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는 국밥이 되는 거니까 된소리 되기는 있지만 끝소리는 없다. 덮개는요. 피읍 보니까 발음할 수 있는 게 여기 보니까 제일 비슷한 게 얘네요. 그죠? 피읍은 발음할 수 없으니 덮 발음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덮개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덮개가 됐을 때 발음하면 와 덮개다 이런 발음 없어요. 덮개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마 최종 발음은 덮개로 할 거예요. 그죠? 그럼 왜 깨가 되는 걸까? 여기 보시면 기역과 디귿과 비읍이 있어요. 선생님 예전에 알려줬는데 기역이나 비읍이나 디귿은 뭐라고 했냐면 파열음이라고 했어요. 파열음은 소리를 팡 터트리는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소리를 팡 터트려. 그러면 소리를 팡 터트리면 얘는 그 터트린 거에 휘말리게 되잖아. 그러니까 팡 터트리면 얘가 그 소리에 휘말려서 얘도 모르게 여기에 휩쓸려서 가게 돼 있어. 따라서 여기 있는 파열음 뒤에 오는 글자들은 파열음의 소리를 팡 터트려 버리면 이 뒤에 있는 얘를 사람이 아니라 글자로 사용한다면 이 글자가 좀 더 센 발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힘을 받아서 그냥 여기 보면 덮개가 아니라 덮개 이렇게 소리가 좀 세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과 비읍은 파열음이라고 하고 그 기역, 디귿, 비읍 길바닥이라고 쉽게 외워요. 이 길바닥이란 요 세 놈은 문법 할 때 정말 중요하니까 외워두는 게 좋아요. 자, 기역, 비읍, 디귿, 길바닥 요 세 놈들은 파열음, 터지는 소리다. 이 뒤에 오는 소리가 예사소리. 이런 예사소리일 경우에는 얘네들이 각각 이렇게 된 소리로 바뀔 수가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덮개, 얘는 음절의 끝소리도 있었고 피읍이 비읍 바뀌었으니까 기역이 쌍기역 된 거니까 얘는 된 소리도 있으니까 얘는 맞는데 쟤가 안 됐구나. 그죠? 자, 부억 같은 경우에는 키읔 발음할 수 없잖아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부억이라고 음절의 끝소리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더 발음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쌍 발음 할 게 아무것도 없네. 그치? 그럼 얘는 된 소리가 없다. 그럼 여기 2번도 땡이네. 그럼 얘는 보면 낚시네요. 일단은 이렇게 바꿔야겠죠? 낚시. 왜냐면 쌍기역 발음할 수 없는 거니까. 쌍기역이 기역으로 바뀌었어요. 왜? 대표자면 이거니까요. 그 다음에 낙. 기역은 이네, 얘. 근데 뒤에 뭐가 왔어? 시옷 왔네. 그럼 뭐가 돼? 낙시가 되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바뀐 음절의 끝소리, 시옷이 쌍시옷 된 된소리 다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해당된다. 얘도 된다. 쟤네들이 문제다. 3번 가볼게요. 자, 옆집 있고요. 그 다음에 밭가리가 있어요. 이거 되게 쉬운 사례 중에 하나네요, 여러분. 옆집 할 때 보니까 옆집에는 옆이라는 글자, 피읍 받침 있잖아요. 우리 피읍 발음할 수 없죠?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옆은 일단 첫 번째 비읍으로 이렇게 바뀌어야겠어요. 그죠? 옆집이라고. 자, 그 다음에 비읍 뒤에 지읒 왔네. 비읍 뒤에 지읒 왔네. 그럼 최종 발음은 뭐가 되겠어? 옆집이 되겠네. 그러면 피읍이 비읍된 것은 음절의 끝소리, 지읒이 쌍지읒된 거는 된소리. 얘는 오케이 해당된다 볼 수 있겠네. 자, 밭가리 가도록 하죠. 티읒 발음할 수 없죠? 그럼 뭐가 돼야 돼요? 밭, 갈, 이가 돼야 되겠네요. 자, 디귿 다음에 기역 왔네요. 디귿 다음에 기역 왔네. 아까 파열음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돼야 돼? 밭, 깔, 이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치? 근데 뒤에 여기 이응이 없는 자리 비어있는 거니까
최종 발음 뭐가 돼야 될까? 밭까리 이렇게 써야겠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 있는 티읕이 디귿 때는 음절의 끝소리, 기역이 쌍기역 때는 된 소리 둘 다 있네.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되게 쉽게 나왔죠? 자, 낫다리라는 글자 마찬가지예요. 지읒은 디귿으로 바뀌어서 낫다리 돼야 되겠네. 그 다음에 디귿은 파열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낫달. 요거는 둘 다 된다. 그죠? 지읒이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 디귿이 쌍디귿으로 된 소리. 오케이. 얘만 맞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답이 없겠네요. 그죠? 자, 물난리 어떻게 발음하죠? 물랄리라고 발음하죠. 자, 왜냐? 요 니은이라는 것이 리을을 만나게 되면 이 니은이 리을을 뒤에 가져오든 니은이 앞에 리을을 가져오든 가운데 니은 이 비음은 요 유음에 비해서 힘이 약해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똑같이 휘말려서 리을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고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일이 벌어진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음화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1학년 1학기 때 배웠었을 거예요. 자, 마지막 5번 갑시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5번 왕릉이란 글자 있네요. 여러분 왕릉이란 글자는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왕릉은 사실은 뭘 물어볼 수 있냐면 무슨 법칙인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당연히 왕릉이라는 글자 발음하게 되면 왕릉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없어. 엄청 힘들잖아. 그러지 않니? 왕릉 발음하는 사람 있어? 발음 자체가 되게 힘들걸? 그럼 어떻게 발음하냐면 왕릉, 그러니까 리을을 아마도 이렇게 발음할 거예요. 발음하게 되면 왕릉 이렇게 발음을 할 거야. 그치? 니은으로. 자, 그럼 이게 어떤 거냐면 기역이나 미음이나 비읍이나 이응 이거 외워두세요. 말 끝에 요러한 받침으로 끝났어. 이 받침 뒤에 리을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리을이 니은으로 변화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니은은 비음이라고 했죠? 그러면 비음으로 변하는 거니까 무슨 화? 비음화라고 해야겠죠. 구개음으로 바뀌는 건 구개음화라고 하는 거고 유음으로 바뀌는 건 유음화라고 하는 거고 비음으로 바뀌는 건 비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역, 미음, 비읍, 이응 받침 뒤에 요게 왔을 때 바뀐다 그랬으니까 이응 받침 여기 있네. 그래서 리을이 바뀐 뭐다? 비음화다. 근데 얘는 리을이 니음 바뀐 거니까 그냥 비음화일 뿐이지 이 위에 있는 건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요. 자, 이거와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냐면 비슷한 사례가 이런 글자 있어요. 담력이라는 글자. 담력 발음해봐요. 담력. 나는 담력이 세. 너무 힘들지 않니? 어떻게? 담력이라고 하지. 자, 미음. 여기 미음 있죠? 여긴 지금 이응 때문에 그랬던 건데 얘는 담. 그럼 발음하면 어떻게 돼? 담력이라고 이렇게 니은으로 바뀌게 되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비음화예요. 자, 꽃다발이라는 글자 치읓 받침할 수 없잖아요. 그럼 뭐로 바뀌어야 돼요? 일단 디귿으로 바뀌어서 꽃다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꽃다발. 자, 그리고 꽃다발에서 디귿이네. 우리 아까 디귿은 파열음. 그럼 뒤에 있는 디귿이 그대로 있을 리가 없죠? 꽃다발이라고 바뀌어야겠네요. 이게 최종 발음이라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었다. 음절의 끝소리. 디귿이 쌍디귿 되었다. 된 소리. 둘 다 있는 건데 쟤 때문에 안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고요. 26번 갑시다. 93페이지 26번인데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별표요. 선생님이 앞에서 한번 설명한 적 있어요. 이거는 어미하고 그 다음에 접사에 대한 것들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출제 가능성으로 따지면 맞춤법과 더불어서 상위 5위 안에 들어가는 정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어미와 접사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왜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냐면 어미와 접사가 똑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미와 접사로 똑같이 음이 붙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미음도 있고 접사음도 있어.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잘 정리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명사형 어미. 이건 접사. 접미사는 끝에 붙는 걸 우리 접미사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어미라고 하는 건 동사를 명사형이 된다.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명사형이 되게 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명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명사형이라고 하는 건 명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지 명사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명사는 그냥 명사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접사를 보게 되면 동사가 명사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생은 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접사가 붙으면 완전 명사로 변해버리는 거고 어미가 붙으면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명사처럼 보이는 것뿐이야. 이해했어요? 이게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어미는 어디다 쓰죠? 우리가 보통 어간과 어미 할 때 어미를 쓰죠? 근데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진 거 우리는 뭐라고 하죠? 용언이라고 하죠. 동사나 형용사라고 하는 것들. 그러면 그러니까 용언에 동사와 형용사라고 할 수 있는 용언에는 어간과 어미가 있는데 명사형 어미가 붙어있다는 얘기는 얘는 여전히 용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처음 시작은 동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동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먹다라는 말이 있어. 이게 동사잖아. 용언이죠. 이 먹이 어간이고 얘가 어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먹이라는 얘는 어간임과 동시에 어근이 될 수 있어요. 어근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걸 얘기해요. 이해했어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걸 어근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먹이라고 하는 어간은 어간도 될 수 있지만 어근이 될 수 있거든? 그러면 어간과 결합할 수 있는 건 어미라고 하고 어근과 결합할 수 있는 건 접사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음이란 말이 붙었다. 근데 어미음도 있고 접사음도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먹음이란 말은 어미라고 얘를 보면 얘는 어간과 어미 상태인 거니까 얘는 여전히 용언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음이 접사라고 하면 어미가 아니고 접사라며. 더 이상 어미의 기능이 없는 거잖아. 그럼 어미가 없다라는 얘기는 얘는 더 이상 용언, 동사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어근과 접사의 관계로 봤다면 말 그대로 명사가 된 거고요. 먹다는 동사에서 시작을 했잖아.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동사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 동사가 어근과 접사의 결합이라고 한다면 얘가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인 거고 어간과 어미의 결합으로 본다면 형태가 먹다에서 먹음으로 바뀐 것뿐이지 여전히 어간과 어미 상태는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얘는 여전히 뭐라고 봐야 돼요? 동사라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자, 요 개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어미가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서술성이 여전히 있어요. 서술성이 있다는 건 뭐의 특징이냐면 용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서술성이 있다는 얘기는 원래의 품사인 동사나 형용사에서 변하지 않았다는 뜻인 거고요. 주어를 서술하며 품사가 변하지 않는다 써있네요. 요거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앞에 부사적 표현이 쓰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부사어가 올 수 있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부사는 일반적으로 동사나 형용사를 꾸미잖아요. 부사는 명사를 꾸미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가끔 있긴 있지만 뭐 부슬비 같은 경우에 꾸미기도 하지만 원래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를 꾸미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밑에는 전미사. 얘는요. 서술성이 없대요. 왜 없을까? 명사가 돼버린 거니까. 명사는 서술성이 없잖아. 책상, 서술성이니? 서술성은 뭐뭐 한다라고 하는 말로 끝날 수 있어야 되거든. 여기서 서술성이 있다라는 말은 뭐뭐 다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 알았죠? 그러니까 문장 그 자체에서 다를 붙여봐요. 그래서 말이 되면 서술성이 있는 거예요. 좀 이따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관용어가 올 수 있대. 왜? 명사는 관용어가 꾸며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에 관용어가 왔어? 그럼 얘는 이미 명사로 변해버린 거야. 근데 앞에 부사어가 왔어? 그럼 얘는 명사가 될 수 없으니까 여전히 용언 상태구나.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문제통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건 선생님이 따로 여러분 용언의 활용 정리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용언의 어간에는 여러 가지 어미가 붙어서 결합을 하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활용이라고 한다. 어간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것, 어미는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는데 그 어미에는 어말어미라는 게 있고 선어말어미라는 게 있다. 어말어미는 말 그대로 말 끝에 들어가는 거고 그 말 끝에 들어가는 거 앞에 오는 말이니까 선자를 붙여서 선어말어미라고 한다. 이 어말어미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종결어미, 문장을 끝낼 때 쓴다. 끝낼 때는 물어보면 끝낼 수도 있고 권유하면 끝낼 수도 있으니까 평서, 감탄, 의문, 명령, 청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렇게 문장을 끝내는 어미도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을 연결하는 어미도 있더라. 예를 들면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연결해 주는 거죠. 인수는 밥을 먹고 영희는 떡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 어미도 있는 건데 그 어미는 대등하게 연결해 주기도 하고 종속적으로 연결해 주기도 하고 보조적으로 연결해 주기도 한다.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대등이라고 하는 건 인수는 밥을 먹고 영희는 떡을 먹는다. 그럼 밥 먹는 것과 떡 먹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니? 둘 다 중요하죠. 선생님 그래도 밥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대등적 연결어미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종속적은 뭐냐면 비가 와서 땅이 질퍽거린다. 그럼 말하고 싶은 건 왜 이렇게 땅이 질퍽거려? 비 와서 그래. 그러니까 땅이 질퍽거려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비가 와서라는 말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문장은 질퍽거린다. 비가 와서는 종된 문장, 주문장은 질퍽거린다. 요걸 우리가 종속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전성어미, 이제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인 건데 전성어미는 용언의 서술 기능을 다른 걸로 바꿔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명사형 전성어미니까 원래 용언, 동사는 형용사인데 명사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관형사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고 부사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 방금 얘기했지만 처럼 보이게 한다 그랬죠? 바뀐 게 아니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보니까 여기 봐봐요. 여기 개를 붙여볼게요. 높다란 말이 있고 날다란 말이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높, 개, 날다로 이렇게 바꿔볼게. 자, 그러면 높다는 형용사잖아. 날다는 동사잖아. 근데 개가 붙었어. 그럼 얘가 방금 우리가 뭐라 했었냐면 얘는 동사라고 얘기했지. 그 용언을 꾸밀 수 있는 거 우리가 부사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근데 높게의 날다 얘를 꾸밀 수 있잖아. 그럼 선생님 높게는 부사겠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방금 얘가 얘기했잖아요. 얘는 부사가 아니라고요. 왜? 품사가 바뀐 게 아니야. 걔는 부사형 전성 어미야. 어미라고 하는 건 여전히 용언 상태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높게의 품사가 뭐니라고 물어본다면 부사라고 하면 안 되고 여전히 형용사다라고 설명을 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어떻게 얘를 꾸며요? 부사가 아니라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거야. 부사어라고 하는 것들은 문장 성분이기 때문에 품사랑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도록, 즉 형용사는 여전히 품사 형용사인데 품사의 이 형용사를 마치 부사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부사의 형태를 지니게 만들어서 얘를 꾸며주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개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말들이 붙었을 경우에는 어미라고 했다면 품사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마치 부사처럼 관형사처럼 명사처럼 보이게 하는 것뿐이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정리해서 넘어가 볼게요. 요게 이제 문제인 건데 여러분 보세요. 기억부터요. 장례식에 있는 사람들이 슬픈 울음을 울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저기서 울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보면 그냥 왠지 울음? 명사 같은데? 명사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명사처럼 보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울음 뒤에 을이 붙어 있잖아요. 얘들아. 을. 을은 조사잖아. 조사는 우리가 뭐 뒤에 붙냐면 명사 뒤에 붙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울음은 명사죠? 라고 애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명사인지는 여기 있는 이 음이라고 하는 게 어미가 붙은 건지 접사가 붙은 건지를 확인해야 돼요.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요게 어미인지 접사인지 확인해 보려면 서술성인지 확인해 본다 했죠. 서술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 다를 붙여요. 그래서 문장 그대로 읽어서 다를 붙여봐요. 그럼 봐. 장례식에 있는 사람들이 슬픈 운다. 이상하지? 슬픈 운다. 그럼 이상하잖아. 슬프게 운다는 알겠어. 근데 슬픈 운다? 그럼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를 붙이면 말이 안 돼요. 그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냐면 서술성이 없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선생님 아까 서술성이 없는 건 분명히 접사가 붙은 거라 얘기했었는데요. 맞아요. 얘는 접사가 붙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 품사는 뭐라고 봐야 돼요? 진짜 명사로 바뀐 거라고 해야 돼요. 그럼 이때 슬픈이란 말은 명사를 이렇게 해서 꾸며줄 수 있는 무슨 어냐면 관형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여러분 책의 문제에 아마 잘못되어 있을 거예요. 1번이 울음은 슬픈 수식이 아니라 큰의 수식이라 써 있을 거거든요. 그 오타야. 큰이 아니라 슬픈이 맞겠지. 여긴 슬픈이니까. 자, 그럼 1번 볼게요. 기억의 울음은 슬픈의 수식을 받음으로, 슬픈은 선생님 방금 얘기했지만 관형어라고 얘기했죠. 수식을 받음으로 울음의 음은 전미사이다. 방금 얘기했죠.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로 바뀐 거다 라고 설명했어요. 다음 두 번째. 똑같아요. 다를 붙여보죠. 민수는 교수의 희망을 꾸다. 희망을 꾸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서술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꾸다는 좀 이상하지 않니? 그죠? 얘는 서술성이 없다고 봐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민수는 교수의 희망을 꾼다. 얘는 그 꾸다.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서술성이 있네. 아, 그러면 여기서는 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꾸다라는 말이 있는 건데 꿈꾸다 할 때 꾸다. 이 꾸다에다가 미음이 붙어 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꾸 플러스 음이 붙어 있는 거야. 이 음에서 을을 빼고 이렇게 미음만, 여기에 미음만 써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이 미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접사일 수도 있고 어미일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는 서술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요 미음은 뭐라고 해야 돼? 여전히 어미라고 해야 되겠고 얘는 서술성이 없는 건 똑같은 거니까 이 미음을 뭐라고 해야 돼? 접사라고 해야겠네. 얘는 진짜 뭐라고 하는 거야? 얘는 진짜 명사가 되어버린 거라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밑에 꿈의 미음, 꿈 1의 미음은 전미사 어미라고 방금 얘기했지? 그 다음에 꿈 이거는 명사형 어미? 아니지? 접사라고 얘기했지. 그럼 답 몇 번이야? 답은 쉽게 2번이라고 알 수 있죠. 오케이?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나 좀 길게 설명한 건데 그냥 여러분 쉽게 문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3번 똑같죠? 그는 합격 소식에 큰 기쁘다 이상하지? 그럼 얘는 서술성이 없다. 그럼 얘는 접사가 붙은 거다. 그럼 얘는 진짜 명사다. 이제 법시처럼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3. 디귿의 기쁨은 기쁘다라는 형용사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방금 얘기했죠? 4번. 디귿의 기쁨은 서술성이 없지만 르의 웃음. 자, 얘 볼까요? 선생님 환하게 웃는다. 말 되지 않니? 웃는다? 그럼 얘는 서술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어미가 붙은 거라고 얘기되는 거니까 여기는 명사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얘는 용언이에요. 따라서 디귿의 기쁨은 서술성이 없지만 얘는 서술성이 있다. 맞다고 해야겠네요. 5번. 웃음은 환하게 수식을 받음으로 웃음의 음은 명사형 어미이다라는 말 맞는 말이겠네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꼭 여러분이 것을 만드셔야 돼요. 기억해요. 어미와 접사 정말 잘 나와요. 꼭 여러분 걸 만드세요. 다음 넘어가죠. 여러분 책 이제 94페이지 마지막이고요. 여러분 교재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 페이지가 될 거예요. 자, 필수문법 14번인데요. 첫 번째 27번부터 볼게요. 보통 예전에 많이 나왔던 문제 형태이긴 한데요. 요 문제는 사실은 요즘에 이제 선택 과목에 언매가 있잖아요. 그 언매 중에서 언어가 문법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화작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옛날에는 이제 화작에서 보통 많이 나왔던 문제 형태죠. 문제를 고쳐봐라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기 때문에 내용은 항상 비슷해요. 예시문만 바뀌는 거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게 잘 보세요. 사장은 돈과 권력으로서 얘들아 로서하고 로서의 의미를 파악하라는 건데 로서라고 하는 건 자격을 나타내는 거고 로서라고 하는 건 수단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보게 되면 권력으로서 권력이 자격이에요. 내가 아버지로서 이건 말이 돼요. 아버지로서 아버지라는 자격으로서 이건 말이 되거든. 근데 권력은 내가 이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했다라는 거잖아. 이건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 권력으로서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니까 로서로 바꿔야 된다. 조사를 잘못 사용했어요.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 될 수 있어요. 다음 2번이요. 요 문장을 이렇게 고치는 건데 필수 문장 성분을 갖추지 않았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요. 이번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 개통됐는지. 그럼 공사가 시작되는 건 알겠어, 그지? 그리고 공사가 개통되는 건가? 공사가 시작됐는데 언제 개통? 뭐가 개통되는 거지? 언제 무엇이 개통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 무엇이가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밑에 보니까 도로가라는 그 무엇이가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얘는 개통되는 거가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개통되다라는 서술에 알맞은 주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빠져 있었다라는 말이니까 맞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럼 3번 가볼게요. 자, 고치기 전에 문장이 내가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줄게. 여러분 제일 잘못 쓰는 말 중에 하나죠. 야,
내가 남친 소개시켜줄게. 소개시켜줄게 할 때 이 시키다란 말이 여러분 사동의 의미인데 시키는 건 누군가를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진짜 잘못된 말. 애들이 아니 드라마에서도 TV에서도 그냥 아무런 여과 없이 그냥 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못된 거거든. 소개시키다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시키는 건 남으로 하여금 뭔가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봐요 여러분. 내가 소개시키다라고 하면 내가 누군가를 너한테 소개를 시켜주는 게 소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A란 애가 B한테 내가 들어와도 돼요, 선생님. 잠깐 나중에 자르면 되니까. 우리 갈 거예요. 키 그냥 여기다 놔주면 안 돼요? 거기다 비경 교무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A란 애가 이 B란 애한테 남자친구 소개시켜줄게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소개시켜줄게 이 B한테 얘를 시켜서 C라는 애한테 남자를 소개하라고 얘한테 시킨다라는 거예요. A가 B에게 너한테 남자친구 소개시켜줄게라는 얘기는 얘한테 C에게 남자를 소개해주라고 너한테 시킬 거다 이런 얘기야. 즉 이 B는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내가 소개시켜줄게라는 얘기는 내가 너한테 소개를 시킬 거야 이런 얘기인 거지 너한테 소개를 해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요 얘기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소개시키다가 아니라 소개해줄게. 그래야 듣는 대상이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내가 남자친구 소개시켜줄게. 아니야 소개시키지 말고 소개해줘.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인 거지. 물론 좀 피곤한 삶이 될 수 있긴 해요. 알았죠? 자, 이거는 사동 표현을 잘못 쓴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꼭 이해해 두시고요. 그다음 네 번째, 형이 나보다 영화를 더 좋아한다. 이건 중의적 문장이죠. 형이 나와 영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거죠. 나야 영화야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형한테. 형 나야 영화야 선택해. 형이 근데 나보다 영화를 더 좋아하는 거야. 완전 속상한 거지. 세상에 나보다 영화 더 소중해? 이런 거니까. 근데 또 다른 의미는 형이 나보다 영화를 더 좋아한다는 거는 나도 영화를 라이크해요. 근데 우리 형도 영화를 라이크해요.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영화를 좋아하는 거. 근데 내가 영화를 좋아하는 것보다 형이 영화를 좋아하는 정도가 더 심한 거예요. 형은 나보다 영화를 더 좋아해. 나도 영화 좋아하는데 우리 형은 더 심해. 그러니까 지금 위에 쪽은 대상을 비교하는 차원인 거고 밑에는 정도를 비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따라서 다르죠. 대상이냐 아니면 정도냐의 차이인 거니까 이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비교 대상이 모호하다. 맞는 말이에요. 중의성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이 영화를 나보다 그래서 이걸 바꿔준다는 얘기야. 형이 영화를 나보다 더 좋아한다. 그럼 얘들 봐. 형이 영화를 나보다 더 좋아해? 그럼 영화를 나보다 좋아한다고? 그럼 영화를 나보다 좋아한다는 얘기는 똑같잖아. 이거 얘기잖아. 아니면 변한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냐면 이거는 형이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영화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완벽하게 바꿔서. 그러니까 4번은 이렇게 앞뒤 바꿔봤자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됐죠? 여기까지? 자, 정리하세요. 5번.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천상에서 울리는 음악소리다. 이거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마치란 말 나오게 되면 마치 뭐뭐인 듯 혹은 마치 뭐뭐인 것 같다. 이렇게 호응하는 서술어가 있어요. 이거와 비슷한 게 뭐냐면 여간이라는 말 나오게 되면 뒤에는 항상 부정적인 서술어가 나와야 돼. 그래서 여간 신통치 않네. 여간 괴롭지 않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간 신통하네, 여간 괴롭네,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간이란 말 잘 나와요. 부정적인 서술어랑 어울린다라는 거. 자, 마치란 건 뭐랑 어울려요? 같다란 말과 어울린다라는 거. 호응하는 말이 있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했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8번 갈게요. 자, 양성모음, 음성모음에 관한 것들 나오네요. 요거는 우리 모음 조화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 사실 요거는 위와 웃, 그 다음에 윗 요거 구분하는 거거든요. 되게 쉬워요. 이건 사실은 여기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가장 쉬운 예는 이런 건데 위와 아래를 구분할 수 있으면 윗을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위와 아래를 구분할 수 없다? 그러면 웃을 쓰는 게 맞아요.
구분할 수 있으면 with, 구분할 수 없으면 would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윗사람이야, 웃사람이야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이게 맞는지 보려면 아래를 붙여보면 돼요. 아랫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위아래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럼 구분할 수 있으면 with을 쓰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어른을 써볼게요. 윗 어른이야, 웃 어른이야 라고 물어봤어. 근데 아랫 어른 있니? 어른 중에 아랫 어른은 없잖아. 어른은 다 윗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러면 아랫 어른이란 말이 없다는 얘기는 위아래 구분이 불가하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웃을 써라. 그럼 윗마을이에요, 웃마을이에요? 쉽죠? 뭐예요? 위아래 구분이 있어요? 아랫마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윗마을이라고 해야겠죠. 되셨나요? 자,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그런 얘기야. 아래 위에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한 형태를 삼는다. 그리고 주의할 건 여기 보니까 어원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모음 형태로 표준 남는데 원래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끼리인데 양성모음이 음성으로 바뀌어서 굳어진 경우가 있다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지 봅시다. 여기 보면 막둥이가 있어 얘들아. 막둥이. 그러니까 원래는 막동이라는 말을 썼을 거야. 그런데 이제는 막둥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그 다음에 오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오뚝이라고 해. 그러니까 사실은 뒤에 있는 게 원래 음성 그 양성 모음 조화에 가장 적절했던 건데 이렇게 바꿔 쓰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인데 옛날에는 부주, 사둔 이렇게 말을 많이 썼는데 요게 사둔과 부주를 많이 쓰긴 하거든. 실제로도 부주했니? 그러니까 부주는 그 장례식장가 내는 돈을 부주라고 해요. 근데 부주했어? 그다음에 사둔어른, 사둔 이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을 많이 쓰긴 하지만 이건 정확한 어휘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어디서 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원래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면 요 원형을 밝혀 적어라. 그래서 사돈, 부조라는 말을 써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사례들 다 적어줬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1번부터 가봅시다. 깡충깡충은 깡충깡충이 표준어거든요. 여러분. 산,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 이게 아니라 깡충깡충 뛰면서 이 깡충깡충이 맞는 말이야 원래는. 근데 깡총깡총이 원래 맞는 말이었던 것 같은데 음성모음 바뀌어갖고 굳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냥 깡충깡충이 하나보다 그게 위에 있는 요거 이렇게 굳어진 다음 단어를 그렇게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동이란 말이 원래 맞는 건데 사람들이 그냥 막둥이라고 요즘 많이 하니까 에이 그래 얘도 쓰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야. 원래는 이게 맞는 말이었지만 이해했어요? 다음 2번이요. 삼촌은 삼춘 이렇게 많이 우리가 발음하거든요. 실제로 삼촌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삼춘 이렇게 발음 많이 해. 그런데 많이 쓰인다 하더라도 원래 삼촌은 촌수가 3개 차이 난 사람을 우리가 삼촌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어원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어원의식을 고려해서 원래 형태인 삼촌을 표준어로 써라 라고 얘기하는 것들 2번에 해당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3번이요. 웃눈썹이 아니라 윗눈썹 쓴 것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한 것 때문이겠군. 여기 써있는 그 모습이라 볼 수 있겠네요. 자, 윗눈썹과 웃눈썹 했을 때 보통 우리가 명사 위에다가 맞춰 썼대. 그리고 사실은 눈썹을 보게 되면 눈썹이 위에도 있지만 아래도 있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냥 되게 쉬운 문제 중에 하나인 건데 어쨌든 윗눈썹은 뭐 틀린 말 아니라 볼 수 있겠죠. 다음 4번째요. 웃수염 아닌 윗수염을 표준 삼은 것은 된소리로 발음되는 시옷 앞에 있어서 윗수염 이게 표준어는 맞아. 근데 이게 된소리로 발음되는 시옷 때문에 그런 거냐. 아래 수염이 있잖아. 수염은 위에도 있지만 아래도 있거든. 그러니까 위아래 구분이 되기 때문에 대립이 있어서 쓰는 거라 볼 수 있지. 이런 된소리 발음되는 시옷이라는 얘기는 그 어디에도 없어. 그죠? 선생님 이거 아니에요? 그래.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발음하는 거니까 선생님 윗수염이라고 하잖아요. 수. 선생님 수로 발음하잖아요. 윗수염. 수는 된소리잖아요. 여러분 봐요. 수는 시옷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문제는 된소리나 거센소리 발음 앞에서가 아니라 된소리, 거센소리로 이미 표시가 이미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경우에 앞에 위를 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인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이상한 말이 써 있는 거기 때문에 땡! 답은 4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5번이요. 윗 어른이 아닌 웃 어른은 어른이 아래 위 대립이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거네. 아래 어른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한다는 말. 맞는 말 볼 수 있겠네요. 됐죠? 여기까지? 자, 정리 끝. 다 했습니다. 이제 1학년 선생님하고 방과후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이제 강의 진짜 다 끝난 거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이번 학기 강의가 이로써 진짜 마무리가 된 거고요. 우리 지난번에 종강하긴 했지만 오늘 요 수업이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문법은 안 하면 또 자꾸 까먹어요. 안 하면 자꾸 까먹기도 하고 자꾸 또 막 버겁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좀 정리를 제대로 해놓으면 100% 맞출 수 있는 맞출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영역 중에 하나라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이제 경화여고 1학년 학생들은 2학년 때는 문법을 안 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겨울방학이 문법을 정리할 수 있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가장 마지막 시간? 그리고 뭐 내년에도 하면 되죠. 하면 되긴 하는데 내년에는 문학과 독서를 더 많이 하다 보면 혼자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법 배웠을 때 정리를 여러분이 미리 좀 해놓으시고 이번 겨울방학 때 이걸 연계해서 문법에 대한 거 개념을 한번 꼭 정리를 해주시면 아마도 엄매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훨씬 더 도움받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 2학년 모의고사는 어차피 문법이 나올 거거든요. 모의고사에서는 화작을 선택했더라도 화작 선택에 대한 시험을 보는 건 고3 때 시험을 보기 때문에 고2까지는 그 선택에 대한 것들이 없어요. 아직은 명확하게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2학년 때는 계속해서 3, 6, 9, 11 4번의 시험 동안에 계속 문법 시험이 나올 거다. 그러면 나왔을 때 제발 맞춰라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꼭 문법 강의 꼭 들어보시고 엄매를 지레짐작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씩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래도 어려우면 화작하셔도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 어려운 영역은 아니니까요. 자, 고생하셨고 선생님과 이번 겨울방학 때 또 방과후로 만나게 된 친구들은 겨울방학 때 또 함께 열심히 또 강의를 정리해보도록 하죠. 선생님과 함께 아마 개념 국어 강의할 텐데 이번 겨울방학 때 많은 인강들에서 개념 강의할 거라서 선생님도 그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한 거의 7, 8년째 이제 개념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겨울방학 때 선생님과 함께 유튜브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우리 남은 학기 정리 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